10년 동안 백수 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거는요, 돈이 없는 것도 힘들었고 뭐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거는 나는 세상에서 가치가 없는 인간이구나, 무가치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역설적으로 아까 같은 이상한 목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재감이 있는 영향력이 큰 인간이 되고 싶다. 첫 창업의 계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제 많은 백수 오빠 백태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업을 12년을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막 설 기회도 많고 하는데 여전히 너무너무 떨리고, 오늘 아침에도 허둥지둥 하다가 면도하다가 막 손가락도 비고, 항상 수능 칠 때도 긴장해서 막 밤을 새고 갔었거든요. 오늘도 이게 약간 좀 수능 날 같아. 그래서 지금 밤새고 혼자서는 막 나름대로의 엄청난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도대체 제가 이 여러 선배님들이 엄청 많이 계신 이 자리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어떤 대학생들 대상의 멘토링도 아니고, 저희 회사 임직원들이나 투자자분들 대상의 어떤 주제가 명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원래 말주변이 있지도 않고 방구석 10년 백수 출신이다 보니까 뭐 사회성도 좀 떨어지고 아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난 일주일을 거의 뭐 잠을 설치다시피 하면서 동생하고 결론을 내린 게, 열심히는 살았다, 하지만 진정성 있게 살았다. 그냥 고군분투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또래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동의대 학생분들께 그냥 허심탄회하게 한번 들려드리고, 그렇게 좀 편하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소 좀 부족하고 좀 그렇더라도 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0대 때 뭐 생긴 거 보셨겠지만 그냥 착하게 살았습니다. 엄마가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집안 환경이 좀 많이 불우했습니다. 그냥 막 가난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상한 불행한 키워드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하고 보통 이렇게 막 남매가 잘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렸을 때 진짜 전쟁 같은 집안 환경, 시골에서 대가족이 같이 살면서 그 환경을 같이 겪으면서 약간 전우애가 생긴 것 같아요. 나라도 어른들 속 썩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착하게 살았던 10대였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한 번도 행복했던 기억은 사실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19살에 대학을 딱 가면서 딱 쏘갔다.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국영수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취직하고 하면 알아서 행복하게 잘 살 것이고, 나도 우리 이 문제 많은 집안을 좀 이렇게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다가 막상 세상에 던져지니 갑자기 이때부터 10년간 사춘기가 사실 왔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지? 왜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며? 잘하는 게 뭘까? 어떻게 살까? 이런 보통 10대 사춘기 학생들이 겪을 만한 그런 고민들을 20대 10년 내내 사실 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불행한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영향력이 큰 인간으로 이 사회에 번듯하게 자리 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였지만 사실 속으로는 아까 그런 근본적인 고민들, 사실상 10대 때 다 고민하고 끝을 냈어야 될 그게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다 보니 뒤늦게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십수생이라고 사실은 그게 뭐 사실 자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시험도 치고, 근데 시험만 친 건 아닙니다. 막 이상한 팥빙수 장사도 하고 청바지 장사도 하고, 10대 때 그렇게 착하던 아들이 갑자기 20대에 돌변을 해가지고 우리 집안의 가장 문제거리가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20대를 지금 정의를 해보면 불만 덩어리, 세상 모든 게 불만이었고 안 풀리니까 희귀꼬물이, 막 방구석 배인일 보통 희귀꼬물이를 하잖아요. 천하의 불효자, 대학만 4군데를 자퇴하고 수능 중독된 실수생. 근데 이 10년간 골방에서 끊임없이 저랑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는 좀 알게 되더라고요. 결국 시험도 합격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는데 항상 나랑 대화를 하고, 나는 누굴까? 왜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잘하는 건 뭐지? 못하는 건 뭐지? 이런 것들을
좋게 생각해보면 알아갔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정상적인 분들은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원래 조금 남들보다 좀 늦고 좀 더 예민하기도 하고 좀 더 별난 그런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 인생의 한 껍질을 벗겨낸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어른들이 시키는 꿈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나한테 바라는 꿈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에버노트라는 메모장 쓰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에버노트라는 메모장에 나의 꿈에 대해서 처음으로 느낀 거의 뭐 20몇 년 만, 30년 만이죠. 20대 후반이었으니까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알게 된 나를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이며 나의 꿈은 무엇이며를 차곡차곡 적기 시작합니다. 2012년부터요. 제가 정확하게 2012년까지 대연동에서 동생 집에 얹혀 살았었거든요. 요게 그때 제가 지금 캡처한 본입니다. 2012년 4월 달로 적혀 있죠. 한창 백수로 온 집안의 걱정거리. 그냥 전화 안 받으면 엄마는 혹시나 나쁜 일이 당한 건 아닌가 해서 항상 걱정했었던. 온 집안의 걱정거리인데 저는 그때 이렇게 썼죠. 밑에 빨간색 보시면 내 한 몸 불살라 보통 사람들이 좀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온 평생을 바치겠다. 이게 방구석 10년 백수가 적었던 거예요. 엄마나 동생이 봤다면 진짜 기도 안 찾겠죠. 네 밥이나 먹고 살아라 이랬겠죠. 근데 진짜 저는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와, 저 진짜 밥은 먹고 살겠나 했는데 저는 저만의 세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 집 골방에 A4 용지에 이런 것들을 막 붙여놨었어. 사실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대단한 게 10년을 자식이 보통 그렇게 살면 사실은 훈계도 하시고 뭐라고 하실 만한데 단 한 번도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직해라 빨리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항상 잘한다 그랬어. 잘하는 게 없는 때도 잘한다 했어요. 기억에 남는 게 좀 식사 전에 말씀 좀 그렇지만 하도 자랑할 게 없으니까 칭찬할 게 없으니까 어느 날 이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물을 안 내리고 왔어. 엄마가 뒤에 들어가서 변기를 보고 똥 색깔이 좋다고 칭찬을 해요. 그 정도로 칭찬할 건 없는데 엄마는 어떻게든 칭찬을 했던. 예, 저도 지금 결혼을 좀 늦게 해서 딸이 지금 2살, 4살짜리 두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이 그렇다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는데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백수 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거는요. 돈이 없는 것도 힘들었고 뭐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거는 나는 세상에서 가치가 없는 인간이구나. 무가치한 인간이구나.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이 세상은 눈도 깜짝하지 않겠구나. 그냥 부모님과 일부 가족들 빼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겠구나. 저 존재에 대한 부정을 하기 그게 가장 힘들었었는데 2012년이 되니까 모든 걸 사실 초탈해버렸어요. 뭐 잘 먹고 잘 살지 이런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아까 같은 이상한 목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재감이 있는 영향력이 큰 인간이 되고 싶다. 왜? 이왕 태어난 거 나도 억울하다. 사실 그때 죽을까 말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한 3년간, 마지막 3년간 시도도 많이 했었어요. 울기도 많이 울고. 근데 죽을 용기가 없어서 살기는 살아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살까? 까짓 거 한번 깨갱하고 죽더라도 깨갱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꿈이 생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간을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이제 이미 돌아갈 데도 없고, 직업도 없고, 대학은 자퇴했고, 집에 돈도 없고, 몸도 막, 지금은 살이 좀 빠졌는데, 그때 100kg가 넘어가지고 막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었고, 차분하게 생각을 해봤죠. 내 10년은 왜 이렇게 실패를 했을까? 좋다는 강의, 좋다는 책은 다 봤겠죠. 안 해본 게 없겠죠. 강남에도 갔다가 뭐 부산, 뭐 온 천지 전국에 좋다는 수업들 다 듣고, 과외 강사들부터 해가지고 다 했겠죠. 너무너무 만족했었어요. 책과 강의는. 근데 그거 빼고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주변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너 왜 공부 못해? 이러면 항상 남 핑계를 대잖아요. 저한테 그 핑계가 엄청 많았던 거예요. 아, 머리가 아파서, 배가 아파서. 아까 저 잠 못 잤다 이러잖아요. 그것도 핑계거든. 오늘 강의 못할까 봐 잠 못 잤다고 핑계 된 거거든. 잠을 못 자서 허리가 아파서 1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으니 멘탈이 나가서 부모님한테 미안해서 뭐 돈이 없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불만들 이 나를 실패로 이끌었구나.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들 엄청 예민했겠죠. 덥다, 춥다, 시끄럽다, 뭐 조명이 어둡다, 뭐 바닥이 삐걱거린다, 막 학원 가고 독서실 가면 석 달 이상은 못 다녔거든. 그런 불만들 때문에.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한 몇 가지만 가지고 있을 그럴 법한 불만들이 저한테는 150가지가 있던 거예요. 다 적어보니까. 그 생각을 해봤죠.
나는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공급자들, 즉 선생님들이나 교육회사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학교나 왜 책하고 강의를 제공하는 것 빼고는 관심이 없을까? 왜 다 알아서 하라고 만들까? 당연하죠. 돈이 안 되니까. 그거 해준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 산업이라는 거는 책과 강의라는 콘텐츠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 외에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이걸 반대로 한번 해볼까? 150가지를 전부 다 반대로 다 적어서 시작했던 게 사실은 첫 창업의 계기였습니다. 그때는 얼마를 벌어야지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첫 번째 죽을까 살까 해서 일단 살자. 어떻게 살까? 세상에서 제일 멋지게 살자. 제일 영향력 있게 살자. 오케이. 그럼 어떻게 방법은? 모르겠어. 방법을 모르겠어. 그러니 저랑 대화를 마지막에 하다 보니 나는 이런 불만이 있었고 요거를 반대로 할 의지가 생겼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것도 2013년 4월 달인가에 적었던 에버노트의 메모입니다. 이상한 거 다 적혀 있죠. 막 대학 설립하고 막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도 있고 부동산 개발 백수가 적었던 거예요. 지금 2024년 지금 시점에 여기 적혔던 거 80%는 이미 완료를 했고요. 15%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5%는 뭐 계획을 변경했거나 조금 계획이 아직은 미정인 것들.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은 아니겠죠. 근데 나머지들 대부분은 지금 사실상 이루어졌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살았던 백수도 저고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누가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인간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니고 주변 환경은 똑같은데 그냥 글만 적었는데 10년 뒤에 이게 이루어져 있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남천동에 부산 근거지로 계속 있었으니까 남천동에 학원가라고 하니까 쭉 둘러봤겠죠. 근데 다 비싸. 그래서 구석에 학원가 제일 구석에 약간 영업이 안 돼서 망해서 나온 물건 하나를 거의 뭐 거저 받다시피 해가지고 시작을 했죠. 아까 백다희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150가지를 반대로 만들어내는 게 하나의 창업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지어냈죠. 우리나라 교육은 1세대가 있다. 1세대는 기존의 학교나 그리고 강의를 가르치는 학원처럼 오프라인으로 교습을 제공하는 게 1세대다. 지어낸 말입니다. 그리고 2세대가 있다. 메가스터디 같이 인터넷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게 온라인 교습형으로 2세대다. 하지만 우리는 교습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3세대다. 우리 학생들의 150가지나 되는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직접 하나씩 다 케어해 줄게. 관리형이다. 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역시나 말씀드린 것처럼 할 줄 아는 게 커뮤니티에 글 쓰는 것밖에 없으니까 썼더니 이런 막 부족한 친구들이 막 전국에서 모여들었죠. 그리고 공포의 외인구단의 성공 사례처럼 너무 신기하게 그 친구들이 다 성공해서 합격을 해서 나갑니다. 지나고 보니까 창업을 한 게 아니라 업종 자체가 하나가 탄생을 했던 기존의 공급자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바보라서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라 똑똑한 공급자들은 재무팀도 있고 전략기획실도 있는 어떤 회사였겠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 숫자를 두드려보면 돈이 안 돼.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저희는 당연히 저도 수학 때문에 십수를 했기도 했고 숫자도 모르기도 하고 그런 어떤 돈을 벌어야지라고 했던 계기가 창업의 계기가 아니다 보니까 나 같은 애들, 불쌍한 애들 한번 어떻게 도와줘볼까라는 계기로 시작을 하다 보니 얼떨결에 만들어졌고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의 새로운 업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잘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백수의 드라마틱한 인생 변화를 말씀드리고 500만 원을 들고 시작한 사업이 10년 만에 매출 기준으로 1000배 이상 성장을 하고 내년에 한 1000억 정도를 유력하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20만 명의 회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런 관리형이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교육시장의 지금 한 50%에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종 자체를 만드니까 그 업종이 점점점 커지고 그 안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저희 회사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는 그런 현상. 좀 두루뭉술한 이야기이긴 한데 유사한 회사가 한 3,300억의 엑시스를 한 밸류 유사한 사례도 있고 너무 신기해요. 대명천지 동생 밑에 빌부터 살던 백수가 월 50만 원 받아 쓰던 백수가 수백억도 아니고 수억도 아니고 수천억 이야기를 입에 오르내리는 이게 저도 너무너무 신기해요. 동생하고 이야기를 해봤죠. 원래 저희는 운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조상님이 도와서 불쌍해서 도와줘서라고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좀 많아지면서 객관적으로 좀 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왜 그렇게 망해만 가던 집안이 반전을 보여주고 있을까? 왜 사람 구실도 못하던 내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남들과 영향력을 주고받고 살고 있을까?
첫 번째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알다. 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기존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잘 보이게 됐고, 그 결과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안에서 노는 게 아니라 나만의 명확한 기준이 생겼고,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한, 다른 공급자가 보지 못한 틈새 시장이 보였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대치동이나 이런 좀 교육특구들에 가보면, 길 가는 초등학생들 지나가는 애들 인터뷰를 해보면 10명 중에 9명은 다 의대를 간답니다. 인터뷰를 해봐요, 저희는 실제로. 그럼 대부분이 엄마가 가라고 해요. 우리 반에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의대 준비해요. 초등 의대반 유행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유튜브 보면 헬조선에서는 의사 말고는 답이 없대요. 초딩들이 표정도 깜짝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당연히 진심으로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꿈을 꿀 수도 있지만, 제 마치 10대 때처럼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 안에서 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해서 목표를 달성할 확률도 낮지만, 사실은 100명 중에 1명이 갈까 말까 하는 게 의대니까. 목표를 달성한다 한들 과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한참 본인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그 시기에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서 놀고 있는 게 여전히, 제가 20년 전에 고민했던 게 여전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아이들이라는 생각에 사실은 씁쓸하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게 학생들이 됐든 그리고 다 성인이 됐든 나 자신을 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첫 번째가 이 포인트로 저희가 짚어봤고요. 두 번째, 돈을 벌려면, 저도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만 선배님들 비하면, 지나고 보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 그리면 돈이 따라붙지 않는다. 이 세상의 우주는 내가 이 세상에 가치를 창출한 만큼 역으로 나한테 돈을 갖다 준다는 그런 문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 밟지 않았고 소비자들을 돈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성보다는 영향력에 훨씬 더 포인트를 주고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당장 회사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이 충돌하면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소비자의 이익을 손을 들어줬었어요. 그게 효율성보다는 영향력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많은 기득권들, 저희 같은 후발주자, 500만 원 들고 시작한 후발주자가 좀 많았겠습니까? 근데 수많은 대형 업체들을 다 뚫고 지금은 저희가 이 시장에서 자칭 타칭 독점 수준으로 업을 영위하고 있는 게 그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영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백수가 갑자기 얼떨결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가이드라인은 그냥 무조건 소비자. 그래서 일하다가 의사결정이 막히면 무조건 소비자한테 물어봅니다. 저희는 소비자들로부터 받는 VOC가 총 8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접 제가 확인을 하는 이메일, 즉 의장에게 바란다라는 이메일이 있는데, 그 이메일로 하루에도 몇 통씩 와요. 막 반말도 섞어서 오고, 막. 최근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로 대상들은 지금 현재는 재수생들이거든요. 하루 종일 10시간 이상 공부를 하는 애들이죠. 공부가 잘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저희 학습 오프라인 센터에서는 침묵, 대화 이런 걸 일절 금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상담할 때 빼고는 어떠한 침묵도 금지를 합니다. 공부 빼고 다 재밌는 애들이겠죠. 저한테 이제 의장 직통 메일로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게 저희 센터에 있는 스투키입니다. 스투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뭐 어디 센터에 재원하고 있는 뭐 오땡땡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들 공용 공간에 나와서 공부를 하곤 합니다. 근데 공용 공간에는 제 유일한 친구인 마이클과 잭슨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느낀 건데 마이클과 잭슨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부디 우리 친구들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세요. 유유 이래요. 회사는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알거든요. 10년 동안 친구도 하나도 없이 나만의 세계를 그리고 있을 때 유일한 애완 스투키겠죠. 의미 부여가 됐겠죠. 그럼 이제 저희 회사는 이런 것에 진심이거든요. 바로 현장에 급파를 합니다. 시설팀이 진짜로. 그리고 스투키 상태를 확인합니다. 근데 바꾸어주는 거는 이 친구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저희는 나름대로 이거 심폐소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생재배인가 하는 물에 넣어가지고 막 어떤 약품을 써가지고 살리는 게 있습니다. 살려가지고 애한테 답을 줍니다. 봐봐, 마이클 잭슨 살았다. 이 정도로 소비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허투루 절대로 듣지 않고 진심으로 피드백을 하니까 그런 소비자들만 모이고 그런 소비자들이 더 계속 이런 VOC를 쏟아내주고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재산이 뭐야? 이 VOC 데이터.
말도 못하게 디테일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가 요거였습니다. 꿈과 실행력. 똑같은 인간인데 그전 10년은 안 되고 그 이후 10년은 잘 됐던 이유가 뭘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완전 100% 운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 계속 생겨나니까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양자물리학이라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런 게 있답니다. 우주는 선과 악의 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우주는 감정과 느낌의 작용과 반작용이 무한하게 오가는 철저한 중립지대다. 감사할 상황이 생겨서 그때 감사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먼저 감사함을 느껴야 그 감사함을 우주한테 쏘면 우주가 나한테 감사할 상황을 준답니다. 저희 엄마가 그랬거든요. 진짜 빚쟁이 집에서 별의별 불행한 키워드, 정과자, 정신 이상자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불행한 키워드가 덕지덕지 있는 맏며느리인 저희 엄마는 빚쟁이한테 그렇게 시달릴 때도 항상 감사돼요. 항상 사랑한대.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엄마가 진짜 실성을 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엄마의 인생은 결국 반전이 됐죠. 똑같더라고요. 일단 성공해야 성공한 느낌이 아니라 일단 나는 성공했다라고 스스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제가 2012년에 딱 그랬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까 완전 미쳐버린 상태죠. 제가 2012년까지 10수생 때는 이름이 백재현이었습니다. 하도 인생이 안 풀리니까 갑자기 어느 날 6월달인가 그랬어요. 2012년 6월달에 이름을 들고 와서 자, 네 이름이다. 네 이름은 시험 떨어져라, 시험 떨어져라, 시험 떨어져라라는 이름이래. 백태규로 바꾸면 시험 합격한대. 딱 8개월 뒤에 합격한대. 그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화를 냈어. 우리 이모가 소개시켜줬답니다. 이모는 왜 이걸 나한테 인제 소개시켜줘가지고 그리고 다음날 바로 개명하러 갔습니다. 아침마다 물 떠놓고 사랑해 사랑해 이러잖아요. 막. 태규야 사랑해 태규야 사랑해 진짜로 했거든요. 그리고 8개월 뒤에 작업을 하게 된 거거든요. 재현이 때 저는 성공해야지는 있었지만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속된 말 죄송합니다만 나는 쓰레기인가라는 자괴감, 친구들과의 비교, 힘든 마음, 죽을까 살까, 근데 성공해야지 하니까 이런 마음들이 그냥 우주로 던져졌답니다. 양자물리학 설명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돼서 오게 된 거랍니다. 근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더 이상 잃을 게 없고 죽을까 살까의 기로에 서 있다 보니까 이름 하나를 붙잡고 이제 이름을 받았으니까 난 잘된 데를 진심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순진도 지수가 100점이래요. 사기당하기 딱 좋죠. 왜 동생하고 같이 다니냐면 사기를 막아줘. 태교로 바꾸고 나서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2012년에 아까 같은 말도 안 되는 나는 존경받는 인간이 돼야지, 무슨 그룹을 만들어야지, 무슨 아까 대학교를 만들어야지, 그런 꿈을 꾸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한치도 의심이 없이. 그걸 마치 꿈을 꾸게 되니까 약간 행동을 그렇게 하게 돼요. 백수가 이상한 약간 뻔뻔해지고, 그 뇌파 검사를 한 건데 나머지는 좀 많이 딸려요. 막 기억력, 사고력 이런 거는 약간 평균 이하야. 5점 만점에 2점이고 막 이래요. 아, 실수를 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회성도 떨어져요. 막 다 떨어져. 근데 딱 한 개가 만점짜리가 있어요. 내재 동기. 그럼 비교한 대상은 누구냐면 명문대생들과 비교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서 성공한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도 나머지는 제가 다 평균 이하인데 딱 하나 목표의식 내재 동기는 그냥 만점이었대요. 저 캐릭터는 순진도가 높고 꿈도 과하게 높고 그리고 그 꿈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상태. 도라이죠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 10년 동안 태규가 제인이로 바뀌면서 인생이 바뀐 게 이 이유 말고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열심히 10년 동안 앞만 보고 살았겠죠. 백수가 집도 생기고, 애기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직원들도 몇백 명 넘어서 가지고 이제 비정규직 포함하면 1000명이 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갑자기 외형은 이렇게 쭉쭉쭉쭉쭉 성장을 하는데 속에 이 만족감이라 해야 되나? 행복감이라 해야 되나? 이게 따라가질 않아요. 4년 전에 갑자기 느껴졌어요. 큰일 났다. 내가 원하는 5조 4천억을 벌고 글로벌 기업가가 되고 세계에서 영향력이 가장 어떻고 저떻고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이 갭이 더 벌어져 있겠네. 그때 나는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4년 전에. 그러면서 두 번째 사춘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배가 따뜻해졌다겠죠. 그때 어떤 멘토님을 만나면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인간이 되겠다라는 꿈에서 영향력도 방향이 있답니다.
선한 영향력이어야 된다. 왜 이게 그때 꽂혔냐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다 보니까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뭐 기부를 하고 장학금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나도 가치가 좀 있는 인간인가? 희열이 느껴지고 확실히 좀 개선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4년 동안 미친 듯이 일하듯이 봉사활동을 다니고 기부를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전히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가 정확하게 넉 달 전입니다. 올해 6월 달에 항상 저는 배부른 소리를 하니까 동생이 봤을 때 와 진짜 저거 밥 먹게 살게 해놨더니 이제는 안 행복하대요. 막 우울증이래. 누가 봐도 이상한 그 소리를 계속하니 항상 동생이 제 심각한 위기가 되면 뭔가를 갖다 줘요. 옛날에 이름을 갖다 줬듯이 명상을 해보라고 명상 캠프 2박 3일 뭐 티켓을 줘요 저한테. 원래부터 명상에 관심은 있었지만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는데 그러니까 시킨 대로 가봤죠. 별거 없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눈 감고 그냥 있는 거죠. 그게 명상이잖아요. 뭐 자기 생각하고 이틀째 되는 날 갑자기 뒤통수에 누가 뭔가를 때리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눈물이 엄청나게 펑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유레카. 이제 알았다. 저는 저를 평생 학대하면서 살았어요. 백수 때도 그랬고 사업을 하면서 우상향을 할 때도 그랬어요. 항상 나는 모자란 인간이야. 그리고 현재 나는 행복한 건 중요하지 않아. 나의 꿈인 나의 미래, 매출 얼마, 회사 뭐 시장 점유율 얼마 달성하면 행복할 거야라는 미래의 가상의 행복 포인트를 지정해놓고 막상 그 시점이 되면 자책해요. 아니야, 네 지금 만족하면 이 회사는 망해. 그 다음 거 또 만들어. 너는 아직 부족한 인간이야. 백수 출신 주제에 만족 아직 안 돼. 네 위에 엄청난 기라성 같은 사업가들이 엄청나게 많아. 항상 부족한 인간이야. 그렇게 해야만 회사가 성장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난 이유가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았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욕을 했지? 왜 학대를 했을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갑자기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이름 받고 물 떠나갖고 태규야 사랑했던 거랑 약간 똑같은 약간 데자뷰. 명상 가가지고 계속 태규야 사랑해, 태규야 사랑해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두 번째 사춘기가 끝났어요. 영향력이라는 거는 억지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더군다나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줄 수가 없는데 주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살았던 거예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미쳐버릴 때 그 사랑이 흘러 넘칠 때 남한테 주는 거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회사에서도 이랬어요. 저희가 설정해 놓은 목표가 원래는 3년 전에 유니콘이 됐었어야 됐어. 저는 항상 뭔가를 과하게 잡으니까. 회사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자녀분들이나 뭐 주변에서 이도를 아시는 분들 극소수 빼고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유니콘이 못 됐어. 그 이유가 저는 저를 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백수 출신이고 뭐 해봐야 십수생 출신이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이 정도 매출과 이 정도 규모겠지. 그래서 난 할 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외부의 스타 CEO들을 계속 모시려고 했었어요. 4년 동안. 근데 그게 다 실패했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괴감이 계속 들고 막 그랬던 거였죠. 그리고 힘이 계속 들어가 있었죠. 살아야지. 근데 명상하고 깨닫고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렸어요. 마치 2012년에 죽음의 기로에 서 있었던 그때 시점처럼. 운동도 그렇잖아요. 골프도 힘이 이빨에 들어가 있으면 못 치듯이 힘을 빼고 쳐야 되듯이 제 인생의 힘이 처음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사를 가면 항상 경직돼 있었어요. 우리는 뭔가를 해야 돼. 항상 굳어 있고 항상 화가 나 있고 근데 갑자기 막 웃고 다니고 막 사랑해 일하고 직원들이 약간 더 징그럽다 이렇게 하긴 하던데 그래서 이게 마지막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은 잘난 거 하나 없는 제가 오늘 귀한 기회로 서가지고 막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백수 때 터무니없던 목표를 적어놓고 달려갔던 것처럼 지금 저도 여전히 그런 꿈이 있습니다. 지금 이 꿈은 뭐야? 작년 9월 달에 한참 사춘기가 극심할 때 미국으로 3주 동안 그 비즈니스 트립 겸 출장을 갔는데 역시나 어떤 대학교 가가지고 막 잔디밭에 누워있는데 눈물이 계속 나요. 이 넓은 세상은 난 이제 봤어. 나 다시 와야 되겠다. 무조건 미국에 와서 다시 창업하고 나스닥에 상장도 하고 막 이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저는 3년 안에 새로운 형태의 학교 교육 플랫폼을 만든다. 그럼 도대체 뭘 만들 거야? 산업화 시대는 인간이 인간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일반적인 학교의 형태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시대에 과연 인간이 인간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이 패러다임이 과연 유효할까?
1등을 1등부터 만등까지 다 줄 세우기를 하는 게 기존 산업화 교육 시대의 적절한 공부였다면, 방식이었다면, 그리고 그게 인류를 여기까지 번성시킨 핵심 요인이었다면, 인공지능 시대는 이게 바뀌어야 되지 않냐? 만 명을 다 1등으로 만들어주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냐? 막 약간 요런, 그래서 학교, 스쿨, 에듀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자. 막 이게 저희가 꿈꾸는 파이널 골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국에 먼저 만들자.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한국에 있는 어떤 회사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전 지구를 이끌어간 적이 없는데 이런 형태의 학교는 미국에서 제가 3주를 출장을 다녀보니까 없더라고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약간 허무맹랑하지만 그 꿈 하나가 저를 오늘 하루도 살게 만드는 힘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그냥 에피소드, 미국 갔을 때 저는 항상 허무맹랑한 거를 많이 보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보는 유튜브 그 부동산 영상이 있습니다. 미국 그 어떤 그 부동산 채널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이래요. 그 LA의 벨에어에 있는 더 원이라는 집이랍니다. 한국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랍니다. 3천억 정도 한답니다. 항상 스트레스 받으면 이 영상을 봐. 그게 한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돌려봤어. 마치 미국 간 김에 저희 가이드 해주시는 가이드분께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혹시 이거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고 하니까 유명해요. 좀 데리고 가주면 안 돼요? 갔어. 우리 집이라고 이래 하는 거거든. 우리 집이다. 근데 이제 여기는 좀 경비가 삼엄하잖아요. 덩치 일한 흑인 2명이 총을 들고 와가지고 헤이 겟아웃 이러면 나가라 이러고 총 맞을 뻔했는데 근데 저는 가가지고 진지하게 꿈을 꿨죠. 3년 뒤에 나는 미국으로 간다. 그걸 우리 집은 요거다. 저는 이게 정확하게 에버노트에 지금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계속 봐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 세뇌를 시켜. 믿져봐야 본전이고 안 돼도 뭐 10분 1은 되지 않을까? 이 동네가 그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사는 그 동네랍니다. 방시혁 의장 그 집 막 300억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300억짜리 집, 응감생심 300억짜리 집 그 기사를 보면서도 내가 본 것보다 한 10분 1밖에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이상한 인간입니다. 무슨 말씀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10년 전에 뭐 열심히는 살았지만 항상 인생이 안 풀리던 인간이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밥도 먹고 살고 남들 앞에서 말씀드릴 기회도 많이 생긴 어떤 한 청년 그리고 남매가 진정성 있게 허심탄회하게 그냥 살아왔던 인생 들려드렸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회사가 그동안은 외부에 알려질 필요가 크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대상으로 좌석 베이스의 비즈니스다 보니까 좌석이 다 차면 더 이상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내에서 매출을 8배를 끌어올려야 되는 나름대로의 미션 그렇게 되면 한 내년쯤에는 전 국민이 다 아는 브랜드로 키워가려는 게 지금 꿈입니다. 그래서 그때 혹시나 뭐 어디 뭐 언론이든 어디 뭐 자료에서 이상한 남매가 나오면 저 인간들 어떻게 잘 사나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